현재 가장 취약한 지점이라고 지적되고 있는 게 바로 부동산 PF죠. 네네. 그래서 금융권들, 특히 1금융권이라고 하는 그런 기관들이 부동산 PF를 굉장히 많이 들고 있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향후로 좀 이런 부분에 대한 부실 문제라든가 아니면 연체율이 증가하면 확실히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실제로 연체율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긴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 규모가 한 PF, 부동산 PF가 100조 원 정도 되거든요. 100조 원이요? 예, 그러니까 네. 규모가 상당히 크죠. 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연체율이 올라오는 거 보면 리스크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게 1금융권, 2금융권 다 포함돼서 그 정도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거하고 다르게 1금융권의 비중이 좀 커졌어요. 네. 그래서 이 문제를 저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이유가 시스템 리스크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과거에서 보면,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제 PF 문제가 왜 커지냐면 미분양 아파트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쉽게 말해서 개발하는 돈을 빌려줬는데 그 아파트가 안 팔리니까 상환이 안 될 리스크가 커지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엔 미분양 아파트가 근본적인 원인인데 이거하고 유사한 과거 경험이 있었습니다. 2008년도, 9년도에 한국의 미분양 아파트가 16만 가구를 넘었던 적이 있어요. 네. 네, 그때도 부동산 PF가 커졌었죠. 근데 그때하고 좀 다른 조건이 있어요. 그때는 부동산 PF의 가장 큰 익스포즈, 노출도가 큰 부분은 건설사들이었어요. 건설사가 지급 보증을 하고 네. 거기에 대출이 들어가고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그 당시에 미분양이 증가하면서 한 20%에서 30% 정도 100대 건설사 중에서 워크아웃과 법정 관리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경험 때문에 지금은 건설사들이 부동산 PF의 지급 보증을 쓰지 않아요. 그래서 건설사의 그 규모는 확실히 줄어들었어요. 근데 나머지가 금융권이 들어간 거예요. 이해하셨죠? 건설사 대신에 금융권에서 지급 보증을 해주고 있군요. 그렇죠. 그게 대표적으로 캐피탈사라든가 증권회사들인가 이런 데가 이제 들어간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과거처럼 미분양이 증가하면 이제 건설사뿐만 아니라 그런 금융기관도 리스크가 커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예전에 미분양이 증가했을 때는 건설사가 그렇게 어려움을 겪어도 그 리스크가 확대될 가능성이 제한적이었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던 거죠. 건설사만 망하면. 네. 근데 지금은 금융권까지 연결이 돼 있으니까 이게 조금 더 리스크가 예를 들어서 저희로 말하면 체계적 리스크라고도 하는데 체계적 위험. 그렇게 확장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하고는 좀 다른 모습이다. 그래서 이 미분양 아파트라든지 부동산 PF를 좀 관심 있게 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레고랜드 사태가 네네. 금융기관 전반에 대해서 얼어붙은 이유가 단적인 예예요. 거의 2천억 규모밖에 안 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에 체계적 리스크, 즉 시장 리스크로 확대될 가능성 때문에 갑자기 확 얼어붙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미분양 얘기를 해주셨는데 미분양 얘기를 좀 짚고 가야 되겠네요. 좋습니다. 미분양 얘기를 좀 짚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미분양과 관련된 기사들을 몇 개 갖고 왔는데요. 최근에 나온 뉴스들은 이렇습니다. 전국 미분양이 1년 새 3배 늘었다. 대구 경북에 30% 몰렸다. 할인 분양, 옵션, 무상 제공, 건설사, 미분양과의 전쟁. 지금 확실히 미분양이 늘고 있는 건 맞고요. 저희가 또 제가 봤던 기사에서는 7만 5천 원을 넘었다. 지난달 기준으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미분양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미분양이 올해 1월 기준으로 7만 5천 호가 넘어섰는데요. 속도에 주목합니다. 그러니까 불과 1년 반 전에는 미분양 아파트가 2만 가구가 채 안 됐어요. 네. 그러니까 거의 3배 이상 증가하는 거죠. 네. 항상 금융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에서 관심 있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건 속도예요. 절대 규모보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미분양이 왜 나올까? 지금 초기 분양률이라고 해서 아파트가 우리나라는 선분양 시장이잖아요. 네네. 선분양할 때 초기 분양 6개월 동안 분양률이 지금 60%가 안 돼요. 그러니까 40%가 미분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미분양률이 높은 거죠. 근데 근본적으로 이런 미분양이 왜 발생될까? 이런 원인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런 지점에 대해서 저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새 아파트가 쉽게 말해서 안 팔리는 이유는 보시는 것처럼 주황색처럼 새 아파트가 비싸지고 있기 때문이야. 지금 보이는 그 오렌지색이 지금 새 아파트의 분양 가격이군요. 그렇습니다. 네. 까만 그래프는 뭐냐면 주변에 거래되는 아파트의 가격.
네. 거래되는 아파트가 더 싸지고 있잖아요. 그러네요. 그럼 굳이 새 아파트를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미분양이 증가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근데 흥미롭게도 저 분양 가격이 쉽게 떨어지지 않아요. 왜? 저 가격에 맞춰서 땅도 사놓고 네. 그리고 공사비도 지급해놓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걸 쉽게 가격을 낮추기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미분양이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가 풀리지 않는 한, 첫 번째는 주변의 집값이 올라가서 네. 다시 새 아파트 가격이 좀 싸지면 싸진지 거나 네. 혹은 분양 아파트의 가격을 낮추거나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돼야 미분양이 이제 해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끝까지 가면 지금 이제 선분양 해놨으니까 아파트를 짓잖아요. 네. 짓을 때 이제 중공업 미분양이라고 하는데 그때까지 미분양이 남아 있으면 할인 분양에 들어갈 겁니다. 네. 과거에도 그랬어요. 그럼 분양가가 떨어지는 거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건 뭐냐면 분양가는 계속 오를 수는 없어요. 보시면 과거에 미분양이 증가했을 때 2008년도에 그 주황색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2008년도면 왼쪽 네, 왼쪽으로 한 장 가보시죠. 예, 살짝 올라갔을 때네요. 예, 올라갔을 때 근데 그 이후로 주황색 그래프가 계속 떨어지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 얘기는 뭐냐면 분양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시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굉장히 직관적인 얘기죠. 땅값도 오르죠. 원자재 가격도 오르죠. 새 아파트 가격이 올라요, 안 올라요? 오르죠. 예, 오르죠. 그러니까 집값은 계속 오르는 거예요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분양 가격은 저렇게 떨어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 아파트를 분양하기 위해 땅을 사는 게 가장 결정적 원가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토지가 예. 네. 그런데 시장이 안 좋으면 땅을 싸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장이 호황일 때는 계속 토지를 비싸게 사면서 분양가를 끌어올리는데 근데 앞으로는 시장이 안 좋으면 토지를 싸게 사면서 새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양가는 계속 오르는 게 아니다. 그런 걸 꼭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최근에 그래서 막 방금 또 말씀해 주신 대로 뭐 이제 할인이나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미분양을 싸게 살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지금 가격이면 좀 들어가 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가 실제로 뭐 댓글이나 이런 데 보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직 좀 이른가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조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가격이 싸졌을 때, 그게 할인 분양이든 아니면 새 아파트가 주변보다 싸졌을 때를 사는 거지, 그냥 미분양 났다고 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가격이 내려가기 시작했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미분양이 났다고 해서 지금 건설사들이나 시장에서 바로 가격을 할인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미분양 아파트가 주변보다 비싸다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를 무리해서 내가 살 필요는 없다. 그래서 그런 추세를 좀 보실 필요가 있고 미분양이 쉽게 해소되기는 좀 어려워서 여러분들이 뭐 조급해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저희가 이제 SVB 사태가 있어갖고요. 네. 그 관련돼서 미분양까지 좀 짚어봤고 이제 본격적으로 바닥론이냐 아니냐라는 최근의 논란에 대해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SBS 경제자유살롱 게시판이 있습니다. 이제 스브스 프리미엄 스프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을 몇 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남동진님께서 금리가 아마 한두 차례 더 오를 것 같은데 부동산 가격 반등은 기대하기 힘들겠죠라고 질문을 해주셨고요. 또 임윤슬님께서는 집값을 결정하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금리, 소득, 인구 등을 놓고 볼 때 뭐 집값은 아직 더 떨어질 것 같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셨어요. 집값에 대해서 최근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더 떨어질 거다라는 쪽이 우세하기는 한데요. 최근에 또 언론 보도 중에는 또 약간 분위기가 달라졌다 이런 것도 있어서요. 저희가 위원님한테 자세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부동산 규제 완화 효과에 2월에 거래량이 늘고 청약 경쟁률이 상승했다 이런 기사가 있었거든요. 이 거래량이 늘었다는 거에 의미를 두는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구별해서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네. 이 기사만 보면 부동산 규제 완화 효과 때문에 거래량이 늘었다고 나와 있잖아요. 네. 절대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 지금 거래량이 증가한 이유는 가격이 빠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규제 완화가 돼서 막 사람들이 또 투자하려거나 내 집 마련해서 수요가 붙은 게 아니라 가격이 떨어지니까 재화시장에서 수요가 증가하는. 그래서 이렇게 전제하면 전망이 가능한 겁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 거래량이 이제 회복하면서 집을 팔려는 사람들이 매물을 걷어들이고 가격이 다시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거래량이 줄겠죠. 네.
계속 사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가격이 빠져야만 수요가 붙는 시장이라는 거예요. 이게 꼭 이런 전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거래량이 회복하는 건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에요. 가격이 오를 수도 있고 시장이 회복할 수 있다는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긴 한데 그게 추세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뭐 1, 2개월이 아니라 최소한 4개월 이상의 거래량 회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직은 거기까지는 아니고 한 2개월 정도 지금 회복한 거거든요. 아, 네. 그래서 앞으로 더 회복할 건 지켜봐야 되는데 그래서 저한테 질문해 보시면 계속 그러면 거래량이 증가할 것 같냐? 그러면 저는 아니라고 답변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네. 거래량이 회복하면서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가격이 오르면 다시 거래량이 줄 거예요. 그동안 거래량 회복한 건 가격 하락의 원인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가격이 다시 오르면 수요가 안 붙는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는 저는 한계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근데 어쨌든 거래량이 회복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신호이긴 합니다. 그러면 잠깐 거래량이 회복되면서 잠깐 출렁하겠지만 다시 또 거래량이 줄면서 가격은 더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갈 거다라고 그럴 전망하고 가능성이 계신 거죠. 굉장히 큰 거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잠깐 거래량이 늘었다는 거는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또 특히 이제 미국이 금리를 더 올린다 아닌다 이게 애매해져 갖고 이제 금리 문제들을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그게 이제 겹쳐졌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SVB 때문에 사태 때문에 금리를 못 올린다. 그럼 네. 집값 오르는 겁니까? 그건 아니겠죠. 예, 그러니까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지금 우리가 시장의 변화를 얘기할 때 금리가 중요한 결정 요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금리가 높아도 가격이 떨어지면 누군가 살 사람이 있다는 걸 여실히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예를 들어서 강동구라든가 이런 지역을 잘 보시면 가격 하락폭이 거의 최대 40%에 있었거든요. 그렇게 빠지니까 누군가 높은 금리에도 집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셔야지 거기다 대고 금리만 바라보고 아니면 뭐 인구를 보시고 이렇게 해서 보시면 사실 답을 못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 시장은 가격이 떨어지면 누군가 수요가 붙어서 다시 집을 살 거고 그럼 시장이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전제했듯이 지금 가격이 충분히 빠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추세적으로 일어나긴 좀 힘들어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 뭐냐면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한 답도 꼭 찾아야 돼요. 왜냐하면 왜 그렇게 지금의 집값이 빠졌는데 네. 너무 비쌌으니까 그랬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감소했죠. 그런데 아주 특이한 지점이 있어요. 한국 부동산은 그러니까 가계 자산의 거의 70%를 차지하고 있고 네. 뭐 투자를 한다고도 굉장히 상당히 큰 자산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을 이렇게 일시에 막 30% 40%씩 최고점인데 그거 대비해서 막 이렇게 갑자기 팔지는 않습니다. 그런 지점이 있어요. 근데 왜 팔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한데 그래서 제가 최근에 가격이 많이 빠진 아파트들의 공통점을 한번 찾아봤어요. 네. 그랬더니 뭐냐면 전세 가격 하락이 큰 아파트들이 가격도 많이 빠져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집을 투자 목적으로 사놨는데 대부분 갭 투자를 해놨을 네. 거 아니에요. 근데 미리 전세 가격이 빠지니까 자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압박이 가해지면서 집을 그렇게 매물로 확 내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집값 하락폭이 되게 컸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이제 전세 가격을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전세 가격이 예를 들어서 계속 빠지면 집값도 계속 빠질 가능성이 있고 전세 가격이 회복하면 집값이 예를 들어서 상승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가격과 또 전세 가격을 동시에 보시면서 그러니까 제가 이게 흥미로운 게 뭐냐면 아까처럼 가격이 빠져도 수요가 증가한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투자 목적으로 집을 살 때는 전세를 끼고 한국에선 사잖아요. 그러면 전세 매매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분자에는 전세 가격이에요. 분모에는 매매 가격이에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건 전세 매매 비율이 상승할 때 좋은 거죠. 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아파트인데 전세 가격이 5억이었습니다. 그러면 전세 매매 비율이 50%죠. 그런데 전세 매매 비율이 70%로 상승했어요. 전세가 7억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네. 내 돈이 적게 들어가죠. 네. 그러면 5억을 가진 사람보다 예를 들어서 3억을 가진 사람들이 훨씬 많을 테니 네. 그걸 투자하려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가격이 오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전세 매매 비율이 중요한 거예요. 네.
근데 흥미로운 현상은 전세 매매 비율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상승합니다. 첫 번째는 전세 가격이 오르든지 두 번째는 집값이 빠지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수요가 증가하는 거예요. 매매 가격이 빠지는데 이게 근데 되게 리스크한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전세는 2년 확정이잖아요. 그래서 마치 지금 가격만 떨어진 집만 보면 거기에 전세를 누군가 살고 있으면 전세 가격은 안 빠진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네. 아직은 돌려받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네. 근데 나중에는 돌려줘야 된단 말이죠. 이런 부분의 위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가격이 빠지면 전세 매매 비율이 일시적으로 오르면서 투자 수요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 그런데 전세 가격이 빠지니까 다시 전세 매매 비율은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투자 수요가 증가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에 대한 변화 때문에 일어나는 전세 매매 비율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 여쭙고 싶은 게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을 끌어내리거나 올리거나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끌어들이냐는 거 전세값이랑 매매값이랑 그게 좀 궁금해서요. 서로 끌어당기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상황에서는 전세 가격이 내려가면서 매매 가격을 끌어당기는 건가요? 상황마다 다른 거죠.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게 유연하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네. 그때마다 원인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도 그렇잖아요. 어떨 때는 금리가 내려가서 오른 거고 그렇죠. 어떨 때는 막 회사들의 이익이 많이 올라가서 오른 거고 근데 그거를 계속 금리만 쳐다보면 저희가 그 기회를 놓치는 것처럼 결과는 같지만 원인은 다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매매 가격이 떨어지면 전세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 매매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절대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 매매 가격은 오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전세 가격이 그래서 더 중요한 거예요. 전세 가격이 떨어지는 상황 속에서 전세 매매 비율이 오르는 상황은 뭔가요? 전세 가격보다 매매 가격이 더 많이 빠질 때. 네, 그렇죠. 이런 경우가 사실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전세 가격이 미치는 영향이 훨씬 더 크다. 선후 관계를 보면. 네. 그래서 전세 가격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럼 최근에 이제 전세값이 많이 떨어졌다라는 얘기는 집값이 앞으로도 더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네요. 인 거죠. 네. 그죠. 그래서 최근에 전세 하락폭이 되게 큰데 네. 이게 점점 한국의 지금 전세 가격이 가장 비쌌을 때가 2020년과 2021년이었어요. 2년 전이네요. 네. 네, 그러네요. 예. 근데 만기가 오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가장 전세 가격이 비쌌을 때 계약을 한 임차인들이 네. 이제 만기가 오면서 재계약에 돌입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전세 가격 하락폭이 굉장히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집값에 영향을 크게 미칠 거예요. 사실은 전세를 끼고 집 사놓으신 분들은 금리에 영향이 없었어요. 아무리 올라도. 왜요? 이자가 안 나갔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금리 인상 여파를 받을 거예요. 그거 전세 돌려주려면 대출을 받든지 뭐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그거 임대인 분들이 그 전세 받아서 그거 은행에다 그대로 넣어두신 분들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 보셨어요? 아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압박이 되게 세질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과정이 아직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올해 전세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발생할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전세 돌려줘야 되는데 그렇죠. 새로 들어오는 분들은 훨씬 싸게 들어올 거고 그렇죠. 그러면 그 갭을 메워야 될 텐데 네. 금리도 높고 그래서 무슨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생길 수 있을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예를 들어서 2021년도에 반포의 아파트가 전세가 20억이 넘었어요. 전세가요? 예. 네. 근데 지금 10억대에 거래됩니다. 10억이 빠졌어요. 근데 그건 재계약할 때 10억을 돌려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10억이 바로 그 이자부 자금으로 돌아선다는 겁니다. 그동안 무이자 자금이었는데. 그렇죠. 그 집주인은 이제 돈을 빌려서 해야 되니까 이자를 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금리 이렇게 높았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리고 그 대출이 원활하게 될 가능성도 굉장히 적다. 지금 나와 있는 매물 중에는 그런 걸 예상하고 나와 있는 매물들도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신 그렇죠. 거죠. 네. 이미 지난해에 전세 만기가 돌아온 건 2000 그러면 2020년. 그렇죠. 네. 2020년에 높았을 때가 만기하면서 그런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미 문제가 이제 시작됐고 그런 지역의 아파트 가격 하락폭이 컸다는 겁니다.